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8월 29일 화요일이고요. 오늘 올 때 보니까 계속 비가 오더군요. 네, 오늘은 하루 종일 비 예보 나와 있습니다. 날씨 알아보도록 하죠. 박수영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전국에 비가 내릴 텐데요. 어제보다 빗줄기가 더 강해지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오늘까지, 남부지방은 내일까지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텐데요. 출근길 우산 꼭 챙기시고요. 빗길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네, 자세한 오늘 날씨 알려주세요. 네, 제가 서 있는 이곳 상암동도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산발적으로 비구름이 분포하고 있는데요. 점차 서해상에서 강한 비구름대가 유입되면서 빗줄기도 더 강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입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북부에 100mm 이상, 전남 동부와 경남 서부에도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서울에도 최고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당분간 제주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충남 서해안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25도, 대전은 24.6도, 대구는 24.1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살펴볼 텐데요. 서울은 26도, 광주는 30도, 부산은 29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비가 내리면서 올여름 더위는 수그러지겠고요. 충청 이남 지역은 목요일까지, 남부지방은 주 후반까지 비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방송인 홍규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 성범죄 및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된 40대 피의자가 호송차 안에서 음독으로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으로 이송된 지 6일 만에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체포된 피의자의 음독 자살 사건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제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성범죄와 사기 혐의 등을 받고 있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 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경북 영주시에서 그를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후 A씨는 경찰에 붙잡혀 전남경찰청으로 호송되던 중 경찰 호송차에서 물병에 든 액체를 마신 뒤 이상 증세를 보였고 이에 수사관들이 A씨를 목포의 한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지만 A씨는 이번 6일 만인 지난 27일 오후 사망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원의 연구 분석 결과 A씨가 마신 물병에는 제초제 성분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니, 체포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지 소지품 검색을 했을 텐데 어떻게 제초제를 마셨다? 어떻게 된 겁니까? 경찰은 체포 직후 라이터 등을 회수했고 유치 기간 필요한 물품을 주거지에서 미리 챙기도록 배려해줬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물병에 미리 준비해둔 약품을 같이 챙긴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또 경찰은 A씨에게 음료수를 제공한 적이 있기 때문에 A씨가 음독하는 게 아니라 음료를 마시는 줄로만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 원인을 가리는 변사 사건 수사와 수사 및 호송 전반의 문제를 살피는 수사 감찰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면서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피의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제 배려한 건데 이게 음독 자살로까지 이어진 거네요. 이거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네요, 그죠? 예.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어린이와 같은 교통약자를 보호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민식이법의 취약점을 노려 운전자들을 놀라게 하는 이른바 민식이법 놀이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실제로 아이들이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 한가운데 누워있는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로 한가운데 누워있는 이런 행위는요, 뭐 아이들뿐만 아니라 운전자까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행동입니다. 이걸 놀이로 즐겼다, 이게 말이 안 되는데요. 네, 사진을 직접 보시면 굉장히 충격적이고 말문이 막힙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민식이법 놀이를 즐기는 아이들의 사진이 공유되면서 누리꾼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사진에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 인근 도로에서 아이 2명이 교차로 한복판에 드러누워 있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사진 촬영자는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민식이법 놀이라면서 아이들 교육을 요망한다라고 공유했는데요. 또 다른 사진에는 어두운 밤 학교 앞 횡단보도 위에서 검은 옷을 입은 아이 2명이 누워있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이들은 누운 채 태연하게 휴대전화를 하는 듯한 모습이 담겨 보는 이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는데요. 민식이법 놀이는 도로 위에 누워 운전자를 놀라게 하는 것 말고도 도로 위에서 춤추기, 지나가는 차량 앞에 갑자기 튀어나오기 등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아이들은 이 법을 악용해 스쿨존 안에서 일부러 사고를 낸 뒤 운전자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러 그런 일까지 있단 말이에요. 이거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이고 사실 조맘때 영웅놀이라고 그래서 쓸데없는 짓들을 해가면서 우쭐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중에 하나인 줄 알았더니 일부러 사고까지 내서 금품을 요구하는 아이들이 있다? 맞습니다. 야, 이거는 가만두면 안 됩니다. 실제로 이거 사고로 이어지게 되면 어떡합니까? 이거 잘 살펴야 되겠는데요. 네, 사진을 보기만 해도 굉장히 아찔한데요. 민식이법은 지난 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 차량에 치여 숨진 김민식군 사망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민식이법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서 민식이법의 취지는 정말 좋지만 어린이 잘못이 훨씬 큰 경우도 있다면서 운이 나쁘면 어린이가 넘어지면서 사망할 수도 있는데 사망사고면 벌금형이 없고 오로지 3년 이상의 징역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부모와 선생님들의 각별한 지도를 당부했습니다. 이건 놀이라는 말을 붙여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놀이가 아니죠. 네. 이거는 이거 하다가 아이가 진짜 다치거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사고를 내는 그 당사자도 인생 망치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날 일이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세 번째 이슈입니다. 이유만 있다면 이혼도 할 수 있다는 청년층 비중이 10년 새 이혼만큼은 안 된다는 비중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결혼 후 삶이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는 청년이 갈수록 많아지는 등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전통적 가족관념이 빠르게 변화하는 것으로 조사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부모님 세대에선 이혼에 대한 인식이 좀 컸던 터라 뭔가 부정적으로 느끼는 분들도 많았고 그래서 애써 참고 산다는 말까지 있었는데요. 이제 저희 제 또래만 해도 이혼에 대한 인식 자체가 완전히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네, 저도 어머니께 어릴 때 너희 때문에 참고 산다라는 말씀을 참 많이 들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층은 이혼, 동거에 대해 과거보다 긍정적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이혼도 할 수 있다고 답한 비중이 2012년 13.1%에서 지난해 24.1%로 는 반면 이유가 있더라도 이혼만큼은 안 된다고 답한 비중은 같은 기간 38.5%에서 14.9%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혼한 경우 재혼에 대한 생각도 자유로워진 편인데요. 재혼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고 답한 비중은 같은 기간 67.5%에서 76.3%로 꾸준히 는 반면 재혼을 해야 한다라거나 재혼하는 것이 좋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같은 기간 18.5%에서 4.7%로 줄어들었습니다. 아니 요즘에는 예전하고 확실히 달라진 게 이런 말을 그냥 흔히 해요. 아니 야 갔다 오더라도 그냥 가 한번. 이렇게 돼요. 맞아요. 이혼에 굉장히 관대해지고 반면에 또 결혼이나 출산에 대해서는 문을 닫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그렇습니다. 결혼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대답한 청년 비중은 지난해 5월 기준 36.4%로 집계됐는데요. 2012년 56.5%로 조사됐던 것보다 20.1%포인트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또 설령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청년 비중은 53.5%로 응답자 과반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결혼을 통해 자녀를 낳는 경우가 대부분인 현실을 고려할 때 저출산을 가속할 수 있는 요인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결혼이나 출산 이런 데 나를 묻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더 깊이 따지고 보면 내가 책임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근데 어떻게 하면 좀 더 책임감을 좀 그건 우리 사회의 문제겠죠. 그럼요. 예, 네. 미래에 대한 비전, 희망 이런 게 있어야 이들이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고 할 텐데 숙제입니다, 숙제.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번째 이슈는요. 최근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불리는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르면서 보험사의 피해 보장 상품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는 등 묻지마 범죄에 대한 보장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뭐 흔히 보험이라고 하면 내가 아프거나 혹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보장을 받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묻지마 범죄 피해가 좀 늘어나면서 묻지마 범죄 피해를 당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보험이 있는 거예요? 네, 있습니다. 무차별적인 특성상 대비가 어렵고 피해가 큰 묻지마 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은 크게 세 가지로 실손보험, 상해보험, 정책성 보험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질병, 상해로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를 받는 경우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사가 보상해주는 상품으로 우연한 사고가 원인이어도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범죄에도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피해자가 다친 정도에 따라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진단비, 수술보험금 등이 보상 대상에 포함되고 쌍방이 아닌 일방적 폭행 사실이 확인되어야만 합니다. 그럼 상해보험은 어떻습니까? 상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묻지마 범죄에 대한 피해 보상을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입원보험금, 간병보험금뿐만 아니라 사망과 장애에 대한 보상도 가능한데요. 사망 및 장애 보상은 사망보험금과 후유장애보험금 형태로 제공받게 됩니다. 상해보험 역시 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실비보험이나 상해보험은 뭐 한 번쯤 다 들어봤는데 정책성 보험, 이건 뭐예요? 정책성 보험은 시민안전보험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개인이나 회사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지자체들이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자율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해두고 있는 건데요. 다만 시민안전보험 내에서도 상해의료비 담보 가입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상 여부를 알기 위해선 피해자가 직접 구청 등에 문의해봐야 합니다. 네,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라면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방송인 홍규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들어봤죠. 네. 이게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한 정신도 유지하기 어렵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정신을 가지려면 또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가져야 될 텐데 네. 뭐 여러 가지가 같이 맞물려 있는 거죠. 자, 건강 챙기겠습니다. 생활 건강 챙겨드리는 닥터 하우스 가죠. 내 몸을 위한 노하우를 전해드리는 닥터 하우스와 함께하세요. 안녕하세요, MC 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서재환입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 신재현입니다. 자, 오늘 특별하게 두 분이 함께 나와주셨는데요. 오늘 주제가 그래서 무척 궁금합니다. 이정수님, 네. 시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기분이 어떠신가요? 시작. 새로운 시작은 늘 설레게 하지. 모든 걸 이겨낼 것처럼 원하는 대로 와우! 하지만 오늘의 주제는 들으면 오싹해질 겁니다. 바로 어깨 질환의 시작, 어깨 충돌 증후군입니다. 어깨 질환의 시작이라면 악화될 일만 남았다는 것 같은데 이거 무서운데요? 어깨 충돌 증후군이 뭡니까? 보통 뼈 위에 근육이 붙어 있는 다른 부위와 달리 어깨는 특이하게 뼈와 뼈 사이의 터널 같은 곳으로 힘줄, 즉 회전근개가 지나갑니다. 이때 어깨 관절을 덮어 지붕 역할하는 뼈를 견봉이라고 하는데요. 이 견봉과 회전근개 중 가장 위쪽 힘줄이 서로 부딪히는 질환을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어깨를 움직일 때마다 견봉과 힘줄이 부딪히며 손상되고 마찰로 염증이 생기면서 통증이 오는 거죠. 아니 그러면 애초에 이 팔이 설계될 때부터 문제가 없게 만들어졌을 텐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깨 충돌 증후군은 노화로 인해 근력이 약해지고 무리하게 어깨를 사용해서 나타난다는 점에선 퇴행성 질환에 해당하긴 합니다. 이 외에도 어깨를 많이 쓰는 운동, 골프, 테니스, 야구, 배드민턴 같이 스포츠 활동을 과격하게 하거나 혹은 설거지나 손빨래 등을 자주 했을 때도 어깨에 가해지는 하중이 커지면서 충돌 증후군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설거지랑 빨래를 많이 해서 어깨가 아픈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증상들이 또 있어요? 일단 어깨를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생깁니다. 특히 팔을 올리거나 어깨 높이로 들어 올릴 때 통증이 심해지고요. 움직일 때마다 무언가 덜그럭거리면서 마찰이 있거나 긁히는 느낌이 듭니다. 증상 초기에는 팔을 사용할 때만 아픈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오고요. 밤에는 통증이 더욱 심해져 잠을 설치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회전근개 파열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얘기만 들어도 너무 아플 것 같은데 이런 경우가 흔한가요? 어깨 충돌 증후군으로 병원 진료를 받는 환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지난 2015년에는 37만여 명에 불과했으나 6년 뒤인 2021년에는 49만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매년 이렇게 환자 수가 늘어가는데 이게 늘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야외 스포츠 활동을 하는 인원이 늘어났고 고령 인구가 늘어난 것도 하나의 요인입니다. 특히 중년 여성의 경우에 어깨와 회전근개 사이 근육이 약하고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더 약해지기 때문에 어깨 건강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저도 사실 야구하거든요. 그래서 어깨가 아플 때가 있는데 이게 어떤 증상을 느끼면 병원에 가야 되는 건가요? 혼자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네. 주먹을 앞으로 뻗습니다. 네.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향하게 한 상황에서 팔을 천천히 올렸을 때 주먹이 어깨 높이에 왔을 때 통증이 유발된다. 그럴 때 어깨 충돌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뭔가 여기 좀 걸리는 것 같은데요? 어깨 충돌 증후군이 의심되십니다. 그래요? 이거 진짜 병원에 가봐야 되나? 이거 병원에 가면 어떻게 진단합니까? 병원에서는 신체 검진과 함께 엑스레이로 견봉의 형태를 좀 확인해 보고요. 윗팔뼈와 견봉 사이 거리가 짧거나 견봉에 부딪힌 흔적인 골극의 유무를 확인해 봅니다. 또 초음파나 MRI 검사로 회전근개 손상, 점액낭염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뭔가 빨리 치료 방법을 알아봐야 되겠어요. 어떻게 합니까? 어깨 충돌 증후군이 경미한 경우에는 충돌 유발하는 동작을 줄이면 되기 때문에 휴식, 약물, 물리치료로 호전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전되지 않는 경우 염증을 줄여 통증 완화는 물론 조직 재생을 돕는 주사치료, 체외 충격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깨라는 게 생활하면서 안 쓸 수 없는 부위잖아요. 그래서 예방을 중요하게 챙겨야 될 것 같은데 예방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실 같은 어깨 충돌 증후군이어도 원인이나 그에 따라 해야 되는 스트레칭이 환자마다 다 다르거든요. 오늘은 일반적으로 재발 예방에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앉거나 서 있는 자세에서 밴드를 팔에 고정한 뒤 팔꿈치를 90도로 구부리고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바깥쪽으로 천천히 밴드를 당겨주시고 천천히 돌아오시면 됩니다. 이걸 옆으로 이렇게. 네, 처음부터 너무 빠르게 하시는 것은 좋지 않고요. 그리고 팔꿈치가 움직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천천히 외회전했다가 천천히 돌아오시는 이러한 동작을 한 10회씩 3세트 정도 하시면 되고 나의 강도에 맞는 밴드를 골라서 하시면 됩니다. 두 분 덕분에 이제 어깨 건강 제대로 챙길 수 있게 됐습니다. 서재환, 신재은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외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외과 전문의 강유식입니다. 이번 주제도 무척 궁금합니다. 네,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겁 없이 만용이나 객기를 부리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 보실 때 혹시 뭐라고 표현하시죠? 그런 경우 이제 너 간이 배 밖에 나왔구나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이런 걸 물은 건 아니실 테고요. 아닌 게 아니라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장이 배 밖으로 나왔다. 서해부 탈장입니다. 아, 서해부 탈장이라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장이 배 밖으로 나왔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살이 있으니까 살까지 뚫고 나오지는 못하고 예. 우리 배 속의 장은 근육에 의해서 갇혀져 있는 거잖아요. 예. 이제 그 근육에 구멍이 생겨갖고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 있던 장이 그 구멍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경우를 이제 탈장이라고 그러고 특히 많이 생기는 데가 서해부라고 우리 이제 사통이 바로 위쪽. 아, 이쪽. 네, 그쪽에가 탈장이 한 3분의 2 정도는 거기서 생깁니다. 네. 아, 그걸 서해부 탈장이라고 하고. 근데 제 지인도 이걸 겪어봤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네. 이게 통증이 별로 없다 그러는데 맞습니까? 네, 탈장은 통증이 있는 경우보다 없는 경우가 사실 더 많습니다. 아. 빠져나온 그 장이 근육이 생긴 틈, 즉 탈장 구멍에 끼면 뻐근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통증이 아예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좀 더 흔하죠. 보통 서서 활동할 때 사타구니가 볼록하게 솟아오르는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따라서 사타구니나 배 주변에 볼록하게 솟아올랐다가 자고 나면 없어지는 이런 증상이 있으면 탈장일 위험이 큰 거죠. 그럼 이런 증상으로 쭉 지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서해부 탈장이 있는 상태로 지내도 되는 건가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지만 그러면은 안 됩니다. 아, 안 됩니까? 예. 오. 우리 이제 반지 꼈다 안 빠지는 것처럼 예. 장이 탈장 구멍에 끼는 위험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감동이라고 그러고요. 이런 감동 상태가 8시간 이상 지속이 되면은 장이 부으면서 피가 안 통하게 돼요. 그러면은 장이 썩는 교액이라는 합병증으로 이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장을 이제 잘라내는 큰 수술을 해야 되고, 이렇게 장이 썩은 상태에서 수술하면 감염이라든지 이런 후유증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결과가 안 좋습니다. 아이고, 이 탈장이라는 병이 흔한 겁니까? 예, 생각보다 흔합니다. 탈장은 다빈도 외과 수술 질환에 속합니다. 실제로 통계를 봐도 매년 꾸준히 8만 명에서 9만 명의 탈장 진료 환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장이라는 병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고 계시는 게 좋고, 특히 가족력 있는 분들은 더 관심을 갖는 게 좋겠죠. 아, 그렇군요. 이 장이라는 게 자기 자리가 있을 건데 왜 탈장이 되는 겁니까? 선천적으로는 태아기 때 고환이 서해부를 뚫고 음낭으로 내려간 뒤에 서해부 근육의 틈이 완벽하게 밀착되지 않는 경우에 생길 수 있고요. 후천적인 경우로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복벽이 약해져 나타날 수 있지만 비만이나 과도한 운동 등도 때에 따라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서해부 탈장이 생기면 어떤 식으로 치료할 수 있나요? 서해부 탈장의 유일한 치료 방법은 수술입니다. 탈장을 방치한다고 자연 치료가 절대 되지 않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간혹 탈장대를 사용하는 비수술적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일은 결코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탈장대에 빠져나온 장이 눌려갖고 좀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근육도 점점 이제 얇아지면서 그 주변이 점점 더 약해지기 때문에 탈장이 빨리 진행이 되고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아, 그 빨리 해야겠네요. 네. 그러면 어떻게 수술할 수 있는 겁니까? 탈장 수술은 결국 그 근육에 생긴 구멍을 차에서 막아주면 그게 이제 탈장 수술인 거죠. 근데 요즘 이제 가장 많이 시행되는 수술은 인공망이라고 해서 플라스틱으로 된 모기장 같은 그물망이 있어요. 네. 이제 그거를 구멍에 덮어서 막아주는 이제 이런 수술을 하게 되는데, 감염으로 인한 농양, 전신 알레르기, 장천공이나 방광천공 등도 생길 수 있고요. 이런 사실들이 이제 널리 알려지면서 요즘엔 무인공망 탈장 수술을 원하는 환자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무인공망 탈장 수술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뭐 말 그대로 인공망을 사용하는 대신에 근육에 생긴 틈을 직접 수술실로 봉합해서 막는 방법이죠. 그렇게 수술할 수 있는 방법까지는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예방이 될 수 있을까 싶은데 예방을 할 수도 있나요? 안타깝게도 이게 이제 선천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예방할 수는 이제 없습니다. 그렇지만 무거운 물건을 든다거나 만성기침, 변비 이런 것들은 이제 복압이 올라가니까 그런 것들을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상체를 비트는 운동, 몸을 옆으로 비트는 이런 운동이 이제 그 근육을 조금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가 몰랐던 서해부 탈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치료법까지 잘 설명해 주신 강윤식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정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하우스 MC 이정수였습니다. 네,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한 건강 정보 나누겠습니다. 윤영미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강한 화요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한지민 내과 전문의, 배우상 한의학 박사, 김정은 식품영양 박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주제로 우리 건강을 챙겨볼까요? 주제 영상 주십시오. 야, 진짜 무서운 암으로 알고 있죠? 네. 말기까지 증상이 없다. 침묵의 살인자 췌장암. 오늘 건강 주제입니다. 어휴, 무거워요. 췌장암. 무서워요. 네. 네, 맞습니다. 2022년 12월에 발표된 2020 국가암 등록 통계 현황에 따르면은요, 전체 암의 71.5%가 이제 5년 생존율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15.2%의 이제 5년 생존율이 굉장히 낮은 걸로 확 낮아지고 있습니다. 네, 한번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갑상샘암의 경우에는요, 5년 생존율이 100%인 것에 비해서 폐암은 36.8%, 간암 같은 경우에는 38.7%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췌장암은 5년 생존율이 15.2%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10대 암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야, 진짜 낮네요. 그렇죠. 이 표를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상대적으로 갑상샘암이나 유방암, 전립샘암, 신장암이 5년 생존율이 높고 폐나 간, 담낭암, 췌장암 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생존율이 가장 낮은 게 췌장암인 거죠. 5년 생존율이 15.2%면 100명 중에 15명이잖아요. 네. 야, 이거는 정말 너무 무서운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췌장암입니다라는 선고를 듣게 되면은 사망 선고를 듣는 이제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은데,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갑상샘암은 착한 암이다. 그리고 이 췌장암은 정말 고약한 암이다. 췌장암, 그래서 가장 무서운 암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제 건강검진센터나 이런 데서 보면은요, 갑상선암은 이제 갑상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잘 드러나 있기도 하고, 또 우리가 요거 초음파해서 발견하기가 쉽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빠른 병기에 이제 발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발견이 됐을 때는 대부분 아주 초기보다는 사실은 3, 4기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좀 더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네, 뭐 우리 주변에도 췌장암으로 유명을 달리한 분들이 계시죠. 사과폰을 만든 스티븐 잡스, 그리고 명품 브랜드 샤땡의 전성기를 이끈 디자이너 칼 라거펠트, 그리고 한일 월드컵의 주역인 유상철 선수이자 감독이 췌장암 때문에 운명을 달리하셨죠. 네, 유상철 선수 맞아요. 향년 50세였잖아요. 너무 젊은 나이에 진짜 아깝게 세상을 떠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정말 안타깝고 아프게 만들었는데요. 뭐 암이 정말 다 무섭지만 그중에서도 췌장암 하면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생존율이 너무 낮다 하는 그런 상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암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0이면 정말 한참 활동할 나이. 너무 젊은 나이예요. 축구 선수로도 워낙 대단했지만 감독으로서 뛰어난 전술을 보여주셔서 축구계에서는 그 축구 감독으로 거는 기대가 상당히 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황달 증상으로 병원을 찾게 됐고 검사 끝에 췌장암 4기 진단을 받았었다고 합니다. 황달이 나올 때까지는 전조 증상이 없었다는 거고, 황달 증상이 자꾸 생겨서 병원에 갔는데 췌장암 4기다.
이런 진단을 받았으니 이게 얼마나 청천벽력이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네, 이 소식을 뭐 듣자마자 프로축구팀 감독 자리에서 내려와서 치료에 전념을 했는데요. 투병 생활 1년 8개월 만에 지난 21년 6월에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네.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사실 아파요. 그렇죠. 그게 먹먹하고 가슴이 아프죠. 건강하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 췌장암 정말 무서운 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췌장암의 발병률을 살펴본다면 그렇게 높은 부분은 아니에요. 2022년도에 중앙암 등록본부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게 되면요. 2020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으로 새로 생긴 암의 환자 수가 25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췌장암 같은 경우는 남녀 통틀어서 8,414건이었고요. 전체 암 중에 약 3.8%, 8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여전히 우리가 생존율이 낮기는 한데요. 근데 한 가지 기대하는 바가 있는 거는 그래도 생존율이 조금씩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요, 이 췌장암의 5년 생존율이 8.4%였거든요. 그랬어요. 네. 8.4%요? 네, 그럼 이제 10명 중에 5년 후에는 한 분도 살아계시기가 조금 어렵다는 정도거든요. 상당히 이제 낮은 거죠. 근데 요거의 추이를 한번 제가 지켜보면은요, 200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췌장암 5년 생존율이 8.7%에서 2001년에서 2005년도에는 더 하락해서 8.4%까지 떨어졌는데요. 2010년대에 들어서 생존율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 15.2%까지 올라갔고, 그래도 이제 보면 이제 2배 가까이 사실은 올랐고, 그리고 신약들도 많이 발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고무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앞으로 점점 더 올라가겠네요, 생존율이. 네. 그러니까 지금 한지민 선생님이 희망을 주는 거예요. 이게 점점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우린 15.2%라고 그래서 야, 이거밖에 안 되나 했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2배 이상 올라온 것이고 이거는 점점 더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희망을 버릴 수 없는 것이 100명 중에 15명은 산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15명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우리가 이 적을 알아야죠. 췌장암에 대해서 알면 우리가 그 15명 안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오늘 낱낱이 한번 췌장암에 대해서, 췌장에 대해서 배워보자고요. 그럼 가장 먼저 췌장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췌장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사실 우리가 이 췌장이 어디에 있는지 또 어떤 역할을 하는 장기인지 정확히는 잘 모르거든요. 네, 일단은 췌장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췌장은 위랑 그리고 소장, 대장의 요 사이에 있습니다. 복부 중앙에 있고요. 그리고 이 복부, 이 복벽이랑 그리고 뒤쪽에 척추의 앞쪽에 어떻게 보면은 배 중앙에 가운데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장기고요. 길이가 한 15cm 정도 되는 소화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얼마 전에 건강검진 했는데 초음파 하면은 저게 보이긴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왜 초음파 하실 때 배 불룩 내미세요. 맞아요. 이렇게 호흡하시고요. 그러면 배 볼록하게 하세요 하잖아요.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본대요. 보이죠? 네. 췌장이요. 위하고 소장 사이에 있는데 그 뒤쪽에 있으니까 찾기가 어렵다고 찾기가 하더라고요.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정확히 췌장이 뭐 하는 일이 뭡니까? 처음 알았어요, 그 위치도. 네. 췌장이요, 크게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소화에 관련이 된 겁니다. 소화 효소가 췌장에서 나와서 그 췌장에 있는 관을 타고 십이장으로 딱 들어갑니다. 근데 이 십이지장에는 이미 이제 위에서 먹은 음식들이 도달해 있으면 이 소화액이랑 섞여서 얘가 이 음식물이 분해가 되고 또 소화 흡수가 되게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이런 건 좀 메모를 해놔야 될 것 같아요. 매주 배우는데 기억이 잘 안 나서. 일단 소화 효소를 생성한다. 다음은요? 네, 두 번째는요, 이제 인슐린을 분비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인슐린 하면은 이게 이제 당뇨랑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인슐린이 췌장에서 분비가 돼서 우리 몸의 혈당 조절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뇨병하고도 사실 연관이 깊은 그런 장기가 췌장인 거죠. 네. 그럼 한의학에서는 췌장의 역할을 어떻게 봅니까? 췌장이라는 용어 자체를 한의학이 문헌에서 찾아보기는 조금 힘듭니다. 한의학에서는 이제 내부 장기를 5장 6부로 봤는데요. 그중에 5장 중에 하나인 비장의 범주에서 췌장을 좀 설명해 볼 수는 있습니다. 즉 소화기 역할을 담당하는 위와 비장 이쪽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췌장이 오장육부 깊숙이
숨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 췌장에 이제 암 조직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건데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위암하면 뭐 맵고 짜고 뭐 이런 거 먹고 뭐 폐암하면 뭐 담배랑 연관이 있고 뭐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췌장에는 도대체 암이 왜 생기는 거예요? 아마 그 췌장암의 원인을 밝히면 제가 아마 노벨의학상을 타지 않을까. 이 췌장암의 발병 기전은 아직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이제 환경적인 요인하고 유전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몇몇 이 췌장암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추정을 하고 밝혀져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췌장암의 위험 요인 3가지를 준비하셨다고요? 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이 췌장암의 위험 요인 첫 번째는요, 바로 KRAS라는 유전자 이상입니다. 이 췌장암 환자에게서 90%가 이 KRAS 유전자 이상이 있었습니다. KRAS는 또 처음 들어요. 굉장히 생소합니다. 네, 이제 요거는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요 세포가 처음에 생기고 이게 분열하고 얘가 성숙하게 잘 자라고 여기에 신호 전달 체계에 얘가 이제 명령을 하는 요런 유전자입니다. 근데 얘가 이제 변형이 생기고 하면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하니까 세포들이 제대로 분열이 안 되고 제대로 성숙이 안 되기 때문에 이상한 세포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세포들이 결국엔 암세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KRAS 유전자 변형이 있는 경우에 뭐 대장암도 많이 걸리고 폐암도 많이 걸리고 또 이렇게 췌장암도 많이 걸리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게 근데 왜 유전자 변형이 생기는 거죠? 네, 그것도 사실은 완벽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본인의 원래 그런 유전적 요인도 사실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환경적으로 우리가 방사선 물질 이런 거에 많이 노출되고 이런 것 때문에도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유전자 변이가 그럼 나한테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이걸 알면 내가 췌장암이 올 건지 안 올 건지 그것도 미리 예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건강검진센터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우리가 그 유전자 이상 검사를 또 합니다. 피검사나 이런 데서 각종 암마다 이제 연관되어 있는 유전자 이상이 뭐가 있는지 그래서 보면 어떤 게 좀 더 위험이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근데 물론 그게 다 절대적이진 않지만 그런 검사를 했을 때 그런 요인이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쪽 장기를 조금 더 면밀히 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해서 면밀히 봐요? 초음파로 일단 복부 초음파가 있는 거고. 네, 복부 초음파를 그다음에 복부 CT가 있고.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뭐 갑상선이면은 갑상선은 뭐 초음파를 먼저 해본다던가 그리고 췌장 같은 경우에도 뭐 피검사. 그 암 표지잖아 이런 피검사도 있을 수 있고 초음파로 보기도 하고요. 근데 초음파로 볼 때는 조금 한계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약간 비만하신 분이라던가 이제 가스가 조금 있으신 분이라던가 그러면은 이제 다른 뭐 CT나 뭐 MRI나 이런 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췌장암의 위험 요인 3가지라고 그랬는데 첫 번째로 유전적인 요인을 본 거고요. 그 다음엔요. 네, 두 번째는 환경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흡연입니다. 역시 나오면 섭섭해요. 이게 만병의 근원이야, 만병의. 경각심을 좀 더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 흡연에 대해서 경각심이 많이 사라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흡연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하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췌장암의 이 상대 위험도가 2배에서 5배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또 연구를 보게 되면 췌장암에 걸린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확인해 봤더니 한 3분의 1 정도는 담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술은요? 왜냐면 흡연 나오면 술도 마시지 말라고 무조건 나오거든요. 같이 다니잖아요. 아,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원래는 과음이 췌장암 발생을 높인다라고 사실은 알려져 있었는데요. 근데 또 최근에는 무조건적으로 술과 또 췌장암이 완벽하게 또 그게 그렇게 연관이 있지는 않다는 연구들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이 술 드시는 선생님이 이게 저 검사를 했나? 괜찮은 거예요? 술은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근데 사실은요, 이제 술을 많이 먹게 되면 우리가 췌장염에 걸린다는 건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급성 췌장염에 걸리게 되고 이 급성 췌장염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걸리게 되면 사실 만성 췌장염으로 가거든요. 근데 만성 췌장염이 췌장암의 또 위험 요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아주 장기간 되면은 아예 음주의 역할이 췌장암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 이 정도까지는 아닌 거죠. 네, 앞서 뭐 크게 관계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던 것만 듣고 술은 괜찮다면 아닙니다.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해서 네, 흡연과 음주는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췌장암 위험 요인 3번째는요? 아무래도 한의학에서는요, 이 췌장암의 위험 요인 중에 하나를 식습관으로 들고 있습니다. 달고 기름진 음식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입맛이 단
비단이라고 하는 병증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영양이 과다한 어떤 음식 자체를 많이 먹는 것도 췌장암의 발병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과다한 영양 섭취라든지 술과 기름에 튀긴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요, 우리 몸 체내에서는 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열은요, 췌장과 비장을 손상시키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쌓인 독기가 바깥으로 배출되지 못하면 췌장에 엉겨 붙어서 이것이 오래되면 암이라고 하는 것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폭식을 하신다든지 폭음을 하신다든지 이런 것도 문제가 생기실 수 있고요. 소갈과 같은 당뇨병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음식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간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간에서 옮겨간 병 자체를 한의학에서는 비풍이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 병의 증상을 살펴보니까 황달이 나타나고 배열감이 나타나고요. 명치 끝이 답답하고 아픈 증상, 또 소변 색깔이 변하는 것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 증상 자체는 췌장암이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증상과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췌장암의 위험 요인 3가지를 알아봤는데 제일 위험한 게 그러면 담배 많이 피는 사람입니까? 흡연? 네.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담배를 많이 피시는 건 사실은 모든 암의 위험 요인이긴 합니다. 네. 근데 담배를 많이 피시고 또 그 양이 많았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갑자기 당뇨 증상도 좀 생기면서 당뇨병이 생겼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좀 면밀하게 보기는 해야 됩니다. 췌장암과 당뇨가 연관이 있다. 저는 아시겠죠? 저희 아버지가 당뇨가 좀 심하셔서 당뇨 얘기 나면 뭔가 이렇게 가슴이 한번 철렁 내려앉긴 하거든요. 네. 췌장과 당뇨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지금 우리나라의 당뇨 인구가 605만 명입니다. 네. 다들 이 당뇨이신 분들이 이 췌장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진료 오시면 항상 이걸 항상 물어봅니다, 저한테. 근데 왜냐면은 췌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당뇨하고 관계된 그런 인슐린이나 이런 소화액 뭐 이런 것들을 다 분비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사실은 당뇨에 있는 사람이 췌장암에 걸린다 이렇게 확실한 인과관계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췌장암에 걸린 분들을 봤을 때 한 60에서 81%는 당뇨를 가지고 있고, 또 이런 연구 결과를 보면은 당뇨병 환자에서 췌장암에 걸릴 위험 요인이 한 2배 정도 증가된다고 보이고 있어서 어느 정도 위험성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반대로 췌장암에 생긴 경우가 암에 걸린 경우에서 이제 그 췌장이 좀 망가지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당뇨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뇨병을 췌장암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는 없지만 네. 췌장암에 걸린 분들 보니까 60에서 81%가 당뇨병 증상이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을 한번 살펴보니까 고혈당이 된다든지 고인슐린 혈증이 발생한다든지 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다든지 이 만성 염증에 있게 된다고 하면은 이 암이라고 하는 약성 종양을 키우게 될 수 있다라고 한번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요, 2년 이내에 고혈당이라고 하는 당뇨병을 진단을 받은 경우, 또 고령이신데 갑작스럽게 아무 이유 없이 당뇨가 발병되시는 경우, 또 당뇨의 유병 기간이 긴 분들은 상당히 또 췌장암에 대해서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2002년도에서요, 2013년도에 발표된 건강검진 자료를 한번 수집을 해봐서요, 88,31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거와 이 사람들과 또 당뇨가 없는 분들을 같은 수로 비교를 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3년간 당뇨를 진단받고 난 다음에 처음 3년간의 췌장암의 발병 위험도가 3.8배나 높았게 되고요. 또 이 50세 이후에 당뇨가 발병됐던 분들 같은 경우는 췌장암의 발병 위험도가 7.5배나 높게 치솟았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50세 이후 당뇨 진단을 받은 경우 7.5배나 치솟았습니다. 해당하는 분들은 이 췌장 건강에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췌장염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거는 뭐예요? 네, 췌장이 말 그대로 염증이 생기는 건데요. 우리가 술을 많이 먹거나 또 몸에 이제 뭐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게 많거나 이럴 경우에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췌장 자체 염증이 생기면서 뭐 발열도 생기고 거기가 한참 이제 뭐가 이렇게 증상이 생기고 그런 다음에 좋아지고 요거를 반복하는데요. 사실 이 췌장염 같은 경우는 보통은 입원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통증이 극심하기 때문에 보통 입원을 하시는데, 이제 문제는 술 많이 드시는 분들이 그렇다 보니까 요 췌장염이 자꾸 반복해서 오는 만성
췌장염이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췌장도 계속 염증이 생겼다가 좋아졌다 하면은 이게 췌장의 기능을 좀 잃게 되고 거기가 이제 이런데 상처 다치고 나서 이렇게 뽀송뽀송한 살이 아니라 거죽살처럼 되는 것처럼 췌장에도 흉터가 많이 생기고 이렇게 그런 살처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얘가 이제 만성 췌장염으로 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요거는 사실은 췌장암의 위험 요인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췌장염 환자가 병원에 많이 오나요? 어때요? 그럼요. 많이 옵니다. 특히나 입원을 해서 많이 오시고요. 오게 되면은 뭐 보통 때는 그냥 이제 그냥 금식하고 뭐 항생제 드리고 이렇게 해서 그냥 퇴원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심하게는 중환자실까지 가시고 그렇게까지 되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췌장염 증상이 있어요? 가장 저기한 게 복부 통증입니다. 복부 통증이 극심한 복부 통증이 그 췌장염의 중요한 증상입니다. 황달 이런 건 안 오고? 황달까지 오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근데 대부분은 첫 번째는 너무 아파서 오셔요. 근데 복부 통증으로 갔더니 다 뒤져보니까 췌장에 이상이 있다. 그렇죠. 이제 저희가 보통 CT를 찍어보거나 피 검사를 했을 때 그 췌장에서 나오는 그 수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에서 피 검사에서 그게 확 올라 있으면 이건 췌장염이다 하고 치료를 합니다. 아까 또 앞서서 배우상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위험 증상들 있잖아요. 그 주변에 그런 분들 혹시 못 보셨어요? 제 주변에 당뇨 걸린 분들 수두룩하죠. 아까 600만 명이 넘는다고 하셨잖아요. 제 나이 되면은 당에 가입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소리 할 정도로 저희 엄마도 40년 정도 당뇨를 앓으셨고 해서 근데 당뇨에 걸린 지 오래되신 분들은 뭔가 이렇게 약간 느슨해지는 것 같아요. 당뇨 관리에 그냥 그러려니 안고 산다 이렇게 하는데 잔소리 해야 되겠어요. 오늘 진짜 이 췌장과 당뇨가 이렇게까지 가까이 밀접한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그러면 췌장암에 대해서 좀 더 깊숙이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췌장암이 사실 무서운 이유가 증상이 없고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늦었기 때문에 무섭다라고들 말을 하거든요. 증상은 어때요? 근데 사실은 췌장암에 걸리셨던 분들을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은 증상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비특이적인 증상인 거죠. 비특이적으로 그냥 소화기계 증상.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냥 소화가 좀 안 되네 이런 정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냥 더부룩하다. 그리고 복부에 통증이 있었다. 이런 증상들이 주 증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피곤하다. 얼굴이 좀 누런 것 같다. 네, 맞아요. 이런 느낌인데 그냥 또 이게 나타났다 사라졌다 이러니까 그냥 바로 병원에 안 가고 이런 건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이런 증상들 가운데서 90%가 이 췌장암 환자의 90%가 겪은 증상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그래요? 이게 바로 복부 통증입니다. 복부 통증. 근데 이게 사실 배는 저도 종종 아프거든요. 그렇죠. 배가 아프다 그래서 내가 췌장에 문제가 있나 이렇게 장염인가 잘못 먹었나 이런.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보통 배가 아프다 그러면 설사를 해서 배가 아프든지 아니면 위가 쓰린 건지 위염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 식도염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 워낙에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췌장암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약 먹고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췌장이 깊숙하게 있기 때문에 이게 등 쪽으로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배가 아픈 게 아니라 등이 아프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복부 통증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만 아픈 게 아니라 이게 방사돼서 실제로는 여기가 아픈 건데도 여기가 아픈 것 같다, 저기가 아픈 것 같다 이런 느낌으로 받으셔가지고 확실하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또 췌장암의 두 번째 대표적인 자각 증상이 황달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췌장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머리와 몸통과 꼬리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췌장의 머리, 이 췌두부에 생기는 암 자체를 췌두부암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한 80%의 증상으로 황달이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종양 때문에요. 총담관이라고 하는 부분이 십이지장으로 연결되는 부분 자체가 막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담즙이요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소화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럴 때 담즙이 이어지지 못하게 되면 빌리루빈이라고 하는 성분 자체가 배출이 잘 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황달이라고 하는 증상을 발생하게 되는데요. 황달은요, 이 황달 자체가 생기게 되면 소변 색깔도 달라지게 되는데 소변 색깔이 젓갈색이라든지 붉은색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황달이 오시기 전에
나 소변 색깔이 변했어요 라고 의사 선생님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살펴봤을 때 피부가 노랗게 보인다든지 흰자위가 노랗게 보인다면 황달지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대변 색깔도 변하게 되는데요. 흰색을 띈다든지 회색을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황달이 왔을 때는 피부에 가려움증도 나타나게 되고, 그다음에 피부 자체가 색깔이 약간 노랗게 되는 양상도 보이게 됩니다. 이게 급성 간염하고 증상이 비슷하네요. 근데 황달 정도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변 색깔이나 소변 색깔이 달라졌어. 이게 어느 정도 진행된 거예요, 그럼? 네, 그러니까 이게 황달이 오는 게 담즙이 나오는 그 길을 막아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한 5mm든가 굉장히 작은 암인 상태여도 하필 딱 그 관에 딱 생겼을 때는 사실 초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딱 생기면 거기에 막아버리면 황달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초기인데, 사실은 췌장 두부에 그 관에만 생기는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생겨서 이 두부의 관을 막을 때까지 커져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황달이 생길 정도다라고 했을 때는 대부분은 변기가 커져서 관을 막았을 때, 그때가 이제 인 거라서 대부분은 진행된 변기일 때가 더 많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다른 증상이 하나 더 있는데 뭐냐면 체중 감소입니다. 체중이 우리 보통의 체중보다 한 10%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 이렇게 소화액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소화 자체도 잘 안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식욕 부진도 생기고, 또 황달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도 식욕 부진이 생기기 때문에 잘 섭취도 못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체중 감소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건 뭐가 있냐면요, 이제 대변을 봤는데 약간 지방변처럼 대변이 둥둥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췌장이나 이런 담즙액 같은 것들이 소화를 잘 시켜줘야 되는데 그 기름진 것들이나 이런 게 거기 소화액이 들어가야만 이게 이제 소화가 잘 되거든요. 근데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기름 같은 것들이 그냥 대변으로 나와서 지방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그 관을 막아서 황달이 생기게 하는 그 부위가 있을까? 아까 이제 배 선생님 얘기가 이 췌장이 머리, 몸통, 꼬리가 있다는데 어느 부위에 암이 생기는지에 따라서 고치는 거 생존 확률 이런 게 달라지겠네요. 네, 그럼요. 사실은 저희 이제 고모도 췌장암에 발병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저희 고모 같은 경우는 지금도 생존해 계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췌장 두부에 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담즙이 내려오는 관이 그 췌장액이랑 나가는 관이랑 만나서 그 두부 앞에서 딱 나가는데 거기에 딱 생겨서 황달이 처음에 딱 생기면서 증상을 바로 발견을 하셔서 수술을 해서 떼내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나마 럭키한 케이스. 근데 이제 사실 췌장의 중간이나 이 미부에 생기게 되면 끝에 생기게 되면은 요 간 막을 때까지 좀 많이 커져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조금 힘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생기면 안 되겠지만 그나마 머리 부위에 생기는 게 어디에 생기냐에 따라 또 그렇죠. 그러면 꼬리 쪽으로 갈수록 발견도 쉽지 않은 거예요. 발견이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초음파로 발견하기에도 만약에 그러면 이제 가스나 이런 게 많이 그 앞에 그쪽이. 있기 때문에 그 초음파로 발견하기도 조금 쉽지 않고 그 꼬리 쪽으로 갈수록 조금 더 예후가 안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각 증상이 생겨서 병원 가면 이미 진행이 된 상태. 이미 늦은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안타깝게도 좀 많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췌장 같은 경우는 이미 발견했을 때, 내가 느낀다라고 했을 때 변기가 많이 진행돼서 나타나게 되시는데요. 췌장 자체가 이 몸속 안에 깊이 있어서 초음파라든지 이런 것을 보기 쉽지 않은 부분도 좀 있고, 또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많이 진행됐기 때문인 경우도 있고요. 또 검진에서 쉽게 알아보기 힘든 부분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니, 앞서 계속 초음파로는 이게 알아보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더 무서워지는데, 이거 조기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초음파는 이제 방사선을 쬐지 않는 거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로 선택할 수 있는 툴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렇게 예은 씨처럼 마르거나 이런 분들이거나 가스가 덜 차 있거나, 그리고 아까 한 것처럼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면서 저희가 눌러갖고 보면은 끝까지 다 보이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만약에 췌장 초음파에서 끝부분이나 이런 게 잘 안 보인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보통은 다 언급을 해주실 겁니다. 우리가 췌장 끝까지 다 못 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만약에 위험 요인이 본인이 있다, 뭐 가족력이 있다, 아니면 어떤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복부 CT까지도 생각해 보시는 게 좋고, 복부 CT에서도 발견을 했는데 뭔가 이제 저희가 좀 이상한 그런 덩어리라던가 아니면 그런 이제 물혹이라던가 이런 게 있으면 사실은 MRI까지도 권유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CT나 MRI까지 촬영을 해서
정확히 살펴볼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만성 췌장염 환자라던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흡연자 그리고 당뇨병 환자분들 이런 분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봐야 되겠죠. 네. 만약에 제가 고위험군이다 이럴 경우에는 검사를 뭐 몇 년에 한 번씩 받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사실 이제 이런 거 말씀드리기가 제일 조심스럽습니다. 검사를 하고 권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기도 좀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이런 종합 건강 검진 사실 이거 국가 건강 검진에서는 하지 않기 때문에 종합 건강 검진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개개인마다 다 다르고 또 그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저라고 한다면은 한 1, 2년에 한 번 정도씩 복부 초음파랑 CT를 번갈아 가면서 하는 정도는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복부 CT 같은 경우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방사능하고는 괜찮아요? 근데 1년에 한 번 매년 찍으시는 거는 조금 노출이 만약에 뭐가 있었다 거기에 뭐가 우리가 뭐 결절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 의심되는 애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걸 추적 관찰하는 거는 모르겠는데 1년에 한 번씩 그걸 조형 CT를 찍는 거는 그거는 조금 방사선에 조금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가건강검진에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죠? 췌장암 검사. 예,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한지엽 선생님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종합검진을 하신다든지 또 위험군이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국가건강 검진 마시고 종합검진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는 그 췌장암 병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췌장암도 1, 2기에 발견되는 그런 경우가 혹시 있을까요? 네, 그럼요. 있습니다. 진짜 검진에서 초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이제 가장 운이 좋은 경우고 그리고 정말 이제 작은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요. 1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췌장에서 이게 벗어나지 않을 때 암세포가 벗어나지 않을 때를 1기 정도라고 하고 2기는 벗어났는데 조금 벗어나거나 아니면 그 옆에 있는 림프절 정도만 간 게 2기입니다. 근데 이제 3기 정도 되면 이제 혈관을 침범해서 이제 다른 주요 혈관들로 가거나 그리고 4기가 되면 사실 다른 장기로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1, 2기 정도에서는 일단 수술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3, 4기 정도가 되면 다른 데 가 있기 때문에 여기만 떼낸다고 해서 큰 이제 요인이 없기 때문에 항암이나 방사선이나 이런 치료를 할 수가 있고 우리가 당연히 병기가 앞쪽에서 발견을 하면 더 예후가 좋습니다. 그래서 1기에 발견을 했을 때 5년 생존율이 거의 한 50% 정도는 됩니다. 그런데 이제 췌장암이 3기에 발견이 되면 5년 생존율이 사실은 14% 정도로 이렇게 뚝 떨어지게 되는 거죠. 네. 췌장암이 진짜 무섭네. 다른 거는 0기, 1기 뭐 이런 때 발견하면 거의 대부분 살거든요. 네. 근데 췌장암은 50%밖에 안 돼. 1기에 발견을 했는데도. 야, 이게 정말 무섭네요. 예, 생존율이 정말 낮은 암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치료를 놓치시면 안 되고요. 옛날보다는 이제 치료 성적이 무조건 떨어진 것만은 아니거든요. 20년 전만 해도 이 췌장암의 5년 생존율이 10% 이하였고 지금은 뭐 한 15.2%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낮다라고 생각하셔서 치료를 포기하실 필요도 없고요. 최근에는 이제 과거 같은 경우는 항암제를 한 가지만을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항암제가 나오게 되면서 그 치료 효과도 많이 밝혀지고 있으니까요. 췌장암이라고 해서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요. 치료 시기를 좀 잘 잡으시고 또 항암을 해서 종양 자체가 좀 줄어들게 되면 수술을 통해서 관리하실 수도 있으니까 적극적인 치료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췌장암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서 마땅한 예방책도 없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사실 모든 암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거, 특히나 그리고 췌장암이 제일 중요한 거는 쉽지는 않지만 조기 발견입니다. 조기 발견을 해야 되는데요. 그게 이제 본인이 이런 거에 췌장암에 대해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복부 불편감이 있을 때 이게 계속 지속될 때 그냥 위험이 아니라 내가 그것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위험 요인이 있으신 분들, 가족분들 중에서 췌장암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췌장에 뭐 염증이라던가 이런 게 자주 있으셨던 분들, 뭐 흡연을 많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런 거를 검진해서 조금 추가를 하거나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하여간 이게 췌장암 걸렸다 그러면 그거는 생존율이 너무 희박하대. 그래서 치료를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그래요. 이건 자연에 맡기는 거야. 이렇게. 네, 사실 그것도 맞습니다. 왜냐면은요, 그러니까 근데 1, 2기에 당연히 발견을 했을 때는 자연에 맡기면 절대 안 되죠. 왜냐면은 이제 그때는 빨리 적극적으로 수술을 해야 되는데 3, 4기 정도가 됐을 때 사실은 생존율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항암하고 방사선하고 이렇게 하느니 그냥
이제 행복하게 그냥 남은 생애를 보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계십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런 항암제나 이런 것들도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 항암이나 첫 번째 방사선 정도는 해서 반응을 보시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그래도 3기에 발견됐을 때 5년 생존율이 15%라 14%라 그러니까 네. 14명이 들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모르는 그렇죠. 거니까 최선을 네. 다해봐야죠. 치료는 포기하지 마시고. 5년만 산다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5년 생존하면서 평생을 끝까지 건강하게 주로 살 암들이 수 다 있다는 거잖아요. 5년이면 완치라고 하고 완치라고 5년 할수 이후에 암이 생기면 네. 그것과 연관성이 아니고 새로 생긴 암이라고 보더라고요. 맞는 거죠. 네. 근데 췌장암을 예방할 수 있는 글쎄 이게 예방이 될까 모르겠는데 네. 무서워가지고. 운동 같은 게 있어요? 사실 이제 암을 예방하는 운동법 말씀드리기 상당히 좀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한데 또 췌장암만 예방하는 운동법은 따로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암 자체를 전체적으로 예방하는 가장 쉬운 손쉬운 운동법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배워보고 싶어요. 하니까 재밌하죠. 네,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나이 많은 제가 한번 나가서. 네, 일단 배워볼게요. 어떤 운동법이냐면 네. 매일 1시간씩 걷는 겁니다. 걷는 거. 걷기예요. 예. 걷는 것도 방법이 매일 좀 한 있겠죠? 시간씩 앞으로 나오면서 산책을 한번. 하는 거죠. 많이 이거 걸으면 좋죠. 이거 좋죠. 천천히 뭐 산책하듯 걷는 건 아니겠죠? 아니 뭐 걷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걷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위와 장을 운동시켜서 기본적으로 모든 암 자체를 예방하실 수 있고 특히 매일 1시간씩 걷게 되면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고 대장암에 걸릴 확률 자체도 절반으로 준다라고 합니다. 또 이 땀을 흘리시잖아요. 운동을 하시게 되면 그렇게 땀 자체로 몸속에서 쌓여져 있는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노폐물 자체를 바깥으로 내보내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 자체, 걷는 것만 잘 하셔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적으로 걸으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네. 오늘은요, 조금 이렇게 암을 예방할 수 있게 건강하게 걷는 방법을 한번 소개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뛰는 게 아니라 걷는 거여서 너무 다행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발바닥에는 네. 유일하게 혈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용철혈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두 번째 발가락과 세 번째 발가락 사이에 움푹 들어간 부분, 발가락 안쪽에 여기 보면 아치 부분이죠. 저기 한번 네. 보시면 나오시죠. 조용천혈이라고 하는 부분은 자극을 주시게 되면 몸에 있는 어떤 활력을 높게 할 뿐만 아니라 정력도 좋아지게 하고요. 몸속에 있는 노폐물을 바깥으로 배출시켜주고 소화 기능을 돕는 데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비에서도 도움을 받기 때문에요. 이 용천혈을 자극하면서 걷는 방법이 좋겠죠. 그래서 평소에 손가락으로 지압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걸으시면서 자극할 수 있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걸어보실까요? 네. 한번 일어나서 한번 걸어보실까요? 이렇게 앞으로 한번 걸어보세요. 앞으로요? 예. 자, 예, 뒤로 오실까요? 예. 이렇게 걷는 거 보시면 대부분이 이제 일반적으로 걸으세요라고 말씀드리면 제가 옆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걸으세요 하면 뒤꿈치가 먼저 닿고 앞꿈치가 닿습니다. 그리고 네. 힘을 받고 다시 뒤꿈치 닿고 앞꿈치 닿으면서 걷게 되죠. 네. 네, 이게 일반적인 형태의 걸음이 되겠죠. 네. 그런데 조깅을 하십시오. 약간 좀 빨리 뛰세요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걸으실까요? 네, 뒤꿈치가 닿지 않고 앞꿈치가 네, 닿는데요? 앞꿈치에서부터 약간 중앙이 닿습니다. 살짝 걷는다라고 빠르게 걷는다라고 하면 중간 요체가 닿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근데 100m 달리기 한다고 어떻게 아실까요? 앞꿈치가 닿는 네, 것 같아요. 뒤가 안 닿습니다. 그때부터는 빠르게 앞꿈치가 닿습니다. 네, 우리 앞꿈치에 그러네요. 있는 부분에 바로 용천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용천혈을 자극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이 앞꿈치가 먼저 닿고 뒤꿈치가 닿는 형태로 걷는 방법을 해보시는 겁니다. 제가 먼저 시범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걸으실 때 우리 평소에 이렇게 걷는 게 아니고요. 천천히 걸으시되 앞꿈치가 먼저 닿고 뒤꿈치 닿고 앞에 닿고 뒤 닿고 새로 걸으실 거예요. 앞에 닿고 뒤 닿고. 네, 한번 와보실게요. 이렇게요. 예, 이게 빨리 걸으시면 안 됩니다. 천천히 걸으셔야지만 이거 어렵네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잘 안 되는데? 일반적으로 뒤가 닿고 어떻게 걸으세요라고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데요. 이 걸음은 앞이 먼저 닿고 뒤가 닿는 거기 때문에 의식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발바닥에 있는 용천을 생각해 보시면서 앞이 닿고 뒤 닿고 앞이 닿고 뒤 닿고 해보시는데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걸음을 걸을 때는 앞에 중심이 있는 게 아니라 뒤에 약간 중심이 있는 상태에서 뒤가 먼저 닿고 이렇게 갔습니다. 이렇게 걷게 되거든요. 그런데 앞꿈치가 닿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중심 자체를 뒤쪽으로 해서 뒤에 뒷짐을 지시면서 하게 되면 좀 더 중심 자체가 앞으로 가시면서 앞꿈치가 먼저 닿게 됩니다. 걸음마 서로 배우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1시간 정도 걸으실 때 앞꿈치가 먼저 닿고 뒤꿈치가 닿는 형태로 걸어보시게 되면 좀 더 내가 의식을 하는 걷는 것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 맨발로 걷는 게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맞습니다. 맨발로 한번 이렇게 걸어보는 거 괜찮겠네요. 상당히 좋은 방법이 되시고요. 이건 좀 의식적으로 해보신 거고 그런데요. 생각보다 뒤로 걸어보세요라고 하시면 뒤로 어떻게 걸을까요? 뒤로 한번 걸어보세요. 뒤로 자연스럽게. 앞꿈치가 먼저 닿고요. 네, 아니요. 생각하지 마시고 뒤로 걸어보십시오. 뒤는 앞꿈치가 먼저 닿아요. 그러네요. 뒤로 걸어보시려 하시면 바로 그냥 앞꿈치가 먼저 닿습니다. 그럼 뒤로 걷는 게 좋다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뒤로 걷는 것도 한 가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앞꿈치 닿고 뒤꿈치 닿는 형태로 연습을 해보셨다가 그다음에 뒤로 걷는 걸 같이 동시에 해주시게 되면 용천혈을 자극하시면서 우리 건강하게 걷는 방법이 되실 수 있습니다. 뒤로 걸으니까 진짜 앞꿈치가 먼저 닿네요. 자연스럽게 말씀을 안 드려도. 아니 저게 앞꿈치 닿으려면 춤춰야 되겠네. 왜 이렇게 뭔가 댄스 같아요. 출 때는 이렇게 앞으로 마이클 잭슨 춤 같은 게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 같이 치실 등 형태로 한번 가보시는 방법이 될 거고요. 앞으로 한번 걸으셨다가 뒤로 걸으시면서 이렇게 1시간 걷는 동안에 5분 정도는 이렇게 앞쪽에 용천혈을 좀 자극하는 방법으로 걷는 형태를 해보시는 거죠. 종아리 이쪽도 당기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맞습니다. 새로 걷는 방법이 되시니까. 춤 같죠? 뭔가 이렇게 몸이 약간 이렇게 부자연스럽긴 한데 이거 연습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새로 걷는 거를 하시는 거니까 한번 해보시고 운동을 해보시면 좋은 방법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근데 저거 나는 복잡해. 그냥 나 걷는 대로 걸을래 해서 하루에 1시간 좀 땀이 좀 젖을 만큼 걷는 것도 좋다. 운동되는데요, 진짜. 앞꿈치가 먼저 닿도록. 네. 운동했으니까 먹어서 건강 채워야죠. 네, 이번에는 먹어서 건강 채우는 방법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정은 박사님의 1분 간단 요리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 췌장에 도움이 되는 음식 어떤 메뉴인지 제가 이동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쪽으로 이동해 볼게요. 뭘 가지고 하는 거예요? 네, 오늘은요 염증에 도움을 주고 또 우리 면역력도 높여줄 수 있는 우엉을 가지고 솥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엉솥밥. 우엉솥밥. 이름에서부터 건강함이 느껴집니다, 선생님. 그렇죠. 그리고 오늘 이제 곤약도 좀 섞을 거고 보리도 좀 섞을 거라서 정말 한 끼로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솥밥 요리 만들어 볼 거고요. 앞으로 이제 햇 우엉이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날이 추워지면 이렇게 뿌리채소도 맛있어지는데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선 이제 재료를 한번 살펴볼게요. 솥밥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쌀이랑 보리를 좀 섞어서 밥을 지어 볼 거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오늘 주인공이죠. 우엉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엉은요, 오늘 껍질 벗기지 마시고 깨끗이 씻은 다음에 깎아내듯이 이렇게 썰어주시면 되는데 두께는 한 2-3mm 정도 두께로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곤약 이렇게 채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고 여기에 뭐 미나리라든지 쪽파라든지 위에 나중에 고명으로 올려줄 채소 준비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가른 돼지고기. 돼지고기. 예, 요거를 좀 볶아가지고 같이 밥을 안 치게 되면 요 한 끼로 정말 반찬 없이도 훌륭한 한 끼가 되겠습니다. 네. 그 양념은 간장이랑 소금, 참기름, 그다음에 비정제당 여기에 맛술이라든지 청주 이렇게 살짝 넣어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솥밥인데 오늘은 양념장에 비벼서 먹는 형태가 아니라 하나로 그냥 완벽히 간을 다 할 거라서 요 재료들을 좀 먼저 볶아서 졸여줄 거예요. 네. 한번 졸여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따로 볶아가지고 물량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졸일 텐데 그냥 우리가 밥 짓는 냄비에다가 다 볶으신 다음에 여기에 불린 쌀하고 보리 넣어서 물 맞춰서 이렇게 하시면은 훨씬 냄비 하나로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자, 우선 이제 여기에 참기름을 참기름이 가장 먼저 들어가네요. 살짝 둘러주시고요. 여기에 고기. 고기 좀 볶아줄게요. 아니, 맛있을 수가 없네. 그렇죠. 들어가는 재료들이. 벌써 맛있죠. 네. 참기름에 돼지고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살살 볶아주시다가 우엉은 제가 이렇게 좀 갈변을 막기 위해서 물에 담가 놓기는 했는데 이게 이제 이런 우엉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 때문이거든요. 약간 쌉싸름한 맛도 있고 우리가 탄닌 하면은 왜 녹차에도 들어가 있고 우리가 굉장히 면역력에 좋다라고도 잘 알려져 있는데
이런 맛을 빼기 위해서 넣는 또 갈변을 빼기 위해서 담가두기도 하지만 오늘은 간장 양념을 할 거라서 썰어가지고 바로 볶으셔도 돼요. 네. 그렇게 막 쓴맛이나 그런 거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돼지고기 볶아주시고 곤약이 네, 들어가네요. 곤약 볶아줍니다. 곤약도 같이 볶아줘요, 불에. 네, 처음에 이렇게 볶아주시면은 원래 이제 곤약이라는 거는 굳히는 과정에서 좀 냄새가 비릿한 냄새가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데쳐서 넣어주기는 하지만 이렇게 한번 볶아주면은 이제 그런 냄새를 또 완벽하게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비정제당 넣어주시고 네. 그리고 맛술 넣어주시고 소금 살짝 그리고 간장. 다이어트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맛있기도 하고 그럴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다시마 물을 다시마 우린 물 들어가는 네. 거예요? 한 컵 정도 부어가지고요. 이렇게 졸여줄 거예요. 맛이 잘 스며들도록. 그래서 어느 정도 조리맥이 반 정도로 줄여지면 이제 밥을 안 쳐 볼 텐데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냄비에 무거운 주물 냄비예요. 야, 냄비 무겁네요. 네. 여기 이제 불린 쌀 넣어주시고요. 미리 한 30분 전에 불려서 물을 빼놨어요. 자, 그리고 보리쌀. 보리쌀 들어가요. 네, 보리 한 2대1 정도로 오늘은 섞어줬고요. 이 비율은 자유롭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됐으면 우선 졸여준 국물 위에다가. 국물을 국물 양을 좀 보시고요. 네. 건더기까지 맞춰가지고 건더기 양에 물을 맞추시면 건더기에도 수분이 좀 있기 때문에 질어질 수 있어요. 솥밥은 질면은 맛이 없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물 양을 맞추시고 건더기는 나중에 위에 얹으시는 거. 그래서 여기에 다시마로 네. 다시 물을 맞춰주면 다시마 물로 이렇게 물을 맞추고 이렇게 하면 완성인 거예요, 선생님? 그렇죠. 이렇게 해서 밥을 안 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방법을 잘 익으면 네. 우리가 우엉 곤약 솥밥을 먹을 수 있다. 완성된 걸 저희가 먹고 있습니다. 완성된 시간을 거 보니까 보여드릴게요. 오늘 시간에 시식을 못할 것 같아서 미리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요. 네. 아니 보리가 있어서 꼬들꼬들한 게 꼬들꼬들해. 양념장이 필요가 없어요. 네. 딱 맞아요. 네, 이렇게 해서 고맙습니다. 한번 만들어 드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오늘은 췌장 건강 같이 챙겨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비가 올 것 같죠? 네, 양도 꽤 온다고 하니까요. 빗길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